이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 씨가 마약류 감정에서 대마 양성 반응을 보인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인천에서 초등학생이 부모 학대로 숨진 가운데 잇따르는 아동 학대를 막기 위해 보다 선제적인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 포함해 주요 사건 소식 김성수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짚을 사건들 상습 투약 사건, 또 하나는 아동 학대 사건인데 저희가 거듭 보도를 하고 있는데 잘 수그러들지 않는 그런 반복되는 사건들입니다. 자, 먼저 유아인 씨 어떻습니까? 뭐 우리는 천만 배우로 알려진 배우인데 이 사건이 알려진 게 식약처가 수사를 의뢰한 거라고요? 예, 맞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보도가 네. 굉장히 좀 전도 유망한 남자 배우가 이런 조금 프로포폴 관련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이렇게 기사가 한번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누구냐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이제 좀 추정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유아인 씨 기획사에서 이 부분 관련해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이 유아인 씨가 맞다. 이렇게 인정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추가적인 사실관계가 계속 밝혀지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수사가 이루어졌느냐 이 부분이 이제 알려졌는데 네. 작년 11월경에 식약처에서 이제 이 프로포폴 자체가 향정신성 의약품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관리를 하는 대상이에요. 이거를 이제 처방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게 전산에 남게 되고 이 전산상으로 한 사람이 너무 좀 많이 처방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용량을 너무 많이 받았다 이런 경우에는 이게 혹시나 오남용이 될 수가 있으니까는 확인을 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식약처가 여기서 이제 50여 명 정도를 이제 조금 의심자를 추려서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한 거죠. 네. 그리고 수사 의뢰를 할 때까지만 해도 이제 이게 유아인 씨인지를 몰랐던 게 이름이 본명으로 써 있어서 본명이 이제 엄홍식 씨로 돼 있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는 유아인 씨인지 모르고 있었는데 이제 수사 과정에서 이게 실제로는 유아인 씨구나 이게 좀 밝혀졌고. 그렇다 보니까 일단 경찰에서는 이게 실제 오남용이 맞는지 아니면 정당한 사용인지 이런 부분들을 뭐 병원에도 일단 어떤 목적으로 사용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고 네. 이제 유아인 씨한테도 이게 왜 맞은 것이냐 이것을 좀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수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아직은 있을 것 의혹 같습니다. 단계인데 조금 전에 정당한 사유라면 어떤 것을 좀 포함해서 정당한 사유가 될까요? 네, 이게 프로포폴이라는 약제가 어떤 것인지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서 네.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예. 이게 이제 정맥 마취제예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맞아본 경험이 있을 수가 있는 게 수면 내시경 같은 걸 할 때 이제 수면 마취를 할 때 사용을 많이 하고 또 성형 수술을 하는 경우에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는 굉장히 조금 접하기 쉬운 이런 좀 의약품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게 우유처럼 굉장히 불투명한 하얀색이거든요. 식물 네. 자체가. 그래서 우유 주사라고도 많이 불렸었고 이게 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이유가 굉장히 좀 유명한 분들이 많이 이렇게 투약을 하고 예. 문제가 네. 많이 돼서 뉴스가 많이 나왔어요. 그렇다 보니까는 그런 부분인데 이게 2009년 정도에 이제 한번 논란이 굉장히 크게 됐었어요. 그리고 그때까지는 불법이 아니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너무 논란이 되니까 2011년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마약 같은 경우에는 뭐 양귀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한정을 하고 있고 이제 향정신성 의약품이라고 해서 이게 의약품이라고 하더라도 오남용을 하는 경우에는 정신적으로 조금 안 좋은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관리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걸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이제 관리를 하기로 해서 2011년부터 단속이 이루어졌는데 지금 10년여가 지났는데도 계속해서 이렇게 좀 사례가 발견이 되다 보니까는 계속 좀 이제 이슈가 되는 그런 좀 약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변호사님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워낙 유명인들의 그 프로포폴 논란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일반인들도 좀 친숙한 그 향전신성 약품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이제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남용 사례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지금 좀 유명인 사례로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재작년 2021년 정도에 이제 최근 사례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하정우 씨 같은 경우에 배우 하정우 씨 같은 경우에 이제 좀 상당한 기간 동안 상당히 많이 투약을 받아서 그 부분 관련해서 벌금이 3천만 원이 선고가 되고 확정이 된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치료 목적이었다라고 했다가 결국에 나중에 오남용을 인정을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때도 충격파가 예, 꽤 컸죠. 굉장히 네. 컸죠. 그리고 그 다음이 또 이제 이재용 회장 같은 경우에도 또 한 번 그게 굉장히 좀 언론에서 이슈가 됐었고 당시에도 이제 7천만 원 정도의 벌금이 선고가 되고 예. 확정이 됐었습니다. 이렇게 조금 많은 뉴스에서 유명한 분들이 이런 좀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는 프로포폴 주사가 좀 친숙하다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 관련해서 결국에는 의사분들이 이 부분 처방을 해서 하는 것인데 의사분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이 병원에서 한번 맞고 다음 날 또 다른 병원에 갈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확인하지 않는 이상 확인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네. 그렇다 보니까는 이 환자가 마음을 먹는다면 오남용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하정우 씨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명의로 받았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이제 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금 보면 배우 하정우 씨, 또 이재용 회장 등 벌금형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좀 프로포폴 불법 투약이 끊이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로 결국은
어떻습니까? 다른 마약류에 비해서 좀 상대적으로 처벌이 약하기 때문인가요? 예, 이게 마약류 관리법에 보면 이제 프로포폴 같은 경우에는 61조에 해당을 하게 되고 61조가 이제 징역 5년 이하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를 하고 있는데 예. 이게 법정 최고형은 징역형도 있다 보니까는 경하다고 볼 수가 없는데 실제로는 이제 초범인 경우에는 거의 다 벌금이 선고가 돼요. 그렇다 보니까는 그런 부분 관련해서 조금은 부담이 적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또 이게 다 이제 조금 뭐 잘 사는 동네, 소위 말해서 잘 사는 동네의 병원에서 처방이 많이 이루어진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성형수술 같은 경우에 이게 이제 프로포폴이 사용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처음에 맞는 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뭐 이거 수면 마취를 했을 때도 맞는 것이고 뭐 성형수술에도 맞는 것이니까 이게 이렇게 좀 심리적인 부담이 없는 것 같아요. 다른 마약 같은 거를 한다라고 한다면 내가 마약을 한다 굉장히 좀 큰 불법을 저지른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이게 처음에 한두 번 맞는 거는 또 이게 한두 번 맞는 건 오남용이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단 말이죠. 근데 예.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의존도가 굉장히 높다고 해서 결국 의존이 돼서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예. 그리고 이게 부작용이 조금 심한 부작용으로는 호흡을 억제해서 결국 사망이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좀 감안을 하면 결국에는 관리가 돼야 되는 약물이고 이게 오남용도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그런 약물이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유아인 씨의 의혹이 더욱더 확산한 이유가 네. 예, 간이 소변 검사를 했는데 프로포폴은 음성 나오고 대마 양성이 나왔단 말이죠. 이거 대마초 그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예, 그 부분도 조금 사실관계를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유아인 씨가 2월 5일에 미국에서 이제 2월 5일에 인천국제공항으로 들어와요. 그런데 들어오자마자 이제 경찰에서 이 유아인 씨에 대해서 신체 수색 영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 영장을 받아서 이 유아인 씨에 대해서 소변 검사도 진행을 하고 또 이제 채모, 이제 국가에서 감정을 받기려면 머리카락이나 이런 채모를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채모를 이제 한 200여 가닥 정도 이렇게 좀 확보를 하고 그리고 예. 이제 휴대폰도 뭐 지금 현재 포렌식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소변 검사 과정에서 이 프로포폴 같은 경우에는 소변 검사에서는 한 3, 4일 정도면은 이 약이 이제 검출이 안 된다고 하는데 대마 같은 경우에는 7일에서 10일 정도까지 소변 검사에서 이제 좀 확보가 되는데 예. 대마 양성 반응이 나온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는 그런 미국에서 최근에 대마를 한 것은 아니냐, 대마를 뭐 이렇게 좀 투약한 것은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오다 보니까는 프로포폴 자체에 대해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는 혐의이기 때문에 이게 오남용인지 여부에 대해서 뭐 정당한 사용인지를 다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네. 대마 같은 경우에 만약에 국가수에서 감정 결과 대마를 만약에 투약한 것이 맞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서 이 부분 투약을 하게 된 것인지에 대해 설명을 해야 되니까 네. 결국 그 부분이 또 엄청난 좀 쟁점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일단 것 같습니다. 경찰은 국과수 감정 결과 나오고 나서 소환을 구속영장 신청 여부까지 포함해서 판단하겠다는 입장까지 나왔는데 아까 식약처에서 수사를 의뢰했다고 했을 때 그래도 식약처가 마약류 관리법 위반과 관련해서 이렇게 관리를 하다가 적발된 건 아니겠습니까? 2011년 그렇게 관련법이 만들어진 이후에 단속이나 적발 과정은 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아까 잘 사는 지역의 병원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거꾸로 그런 지역에 대한 좀 오남용을 집중 조사하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리면요. 이게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이 적발이 되는 게 이 당사자들, 이 네. 사람을 위주로 맞은 사람을 위주로 관리가 되는 겁니다. 이게 투약을 하게 되면 저희 항정진사의약품 같은 경우에 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투약했는지를 지금 전산으로 등록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전산에 등록이 돼 있는데 한 사람이 특히 많이 맞은 사람이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사람을 위주로 일단 해서 특정을 하고 그 병원에 가서 이제 각 처방을 한 사유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네. 뭐 만약에 성형수술을 했다라고 한다면 어떤 성형수술을 했는지 그리고 이 성형수술이 꼭 프로포폴을 투약을 했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게 되고 그런 부분인 건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좀 병원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서울 강남 일대랑 그리고 용산 일대 그러니까 소위 그 말씀드렸던 좀 잘 사는 동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그런 동네들이 조금 집중적으로 병원에서 이제 좀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하다 보니까는 네. 아무래도 그쪽에서 이 투약한 사람들이 많지 않았나 이렇게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예, 주제를 조금 바꿔서 연예계 또 큰 이슈였죠. 빅뱅의 전 멤버 승리 씨 지금 지난 9일 날 그 만기 출소했는데 그 구체적인 범죄 행각이 담긴 판결문이 언론 통해서 공개가 됐습니다.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공항에서 숙소로 가는 이동 차량 과정에서 성매매 알선 혐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알선 그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이게 2022년 5월 26일에 대법원 선고가 이제 확정이 됐었는데 이 대법원 판결은 법원에 공시가 됐어요. 근데 그 대법원 판결에는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좀 자세히 이렇게 담겨 있지 않다 보니까는 당시 이슈가 안 됐던 것으로 보이는데 예. 이게 대법원 판결을 보면 거기에 이제 항소심이라든지 이런 사건들을 조금 번호를 알 수가 있고 이게 군사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됐다 보니까
군사법원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제 판결문을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심에서 보통 범죄 사실이 가장 조금 자세하게 다뤄지는데 1심 판결문을 보면 거기에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매매를 알선을 했는데 이 목적이 이 당시에 이제 해외 투자자들한테 투자를 받으려고 했던 겁니다. 예. 그리고 투자를 받으려고 하다 보면은 이렇게 조금 접대를 한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뭐 좋은 음식을 사준다든지 좀 기분을 좋게 해주는 그런 게 있는 것인데 이 승리 씨 같은 경우는 성접대를 했던 거죠. 그리고 이 성접대를 하는 과정에서 결국에는 성매매를 알선했다. 그러니까 이 투자자들이 한국에 오면 뭐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항에서 이제 이동하는 그 차량에서도 이런 조금 알선을 하고 이런 혐의들이 좀 구체적으로 적시가 되다 보니까 다시 한번 조금 논란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화면에 판결문 요약된 내용이 좀 잠시 지나갔는데 판결문에는 불법 촬영 혐의도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승리 씨 측에서는 누군가로부터 받아서 올린 것뿐이지 직접 촬영한 게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만 재판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혐의 중에는 2016년 6월 당시에 이제 중국에서 팬미팅을 한 다음에 중국 여성 나체 사진 이제 3명의 나체 사진을 조금 유포했다 이런 혐의를 받았던 것인데 이 승리 씨 측에서는 이 부분 관련해서 이제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가 또 중요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법 촬영이 되려면 동의를 받지 않았어야 되는 건데 동의를 받았다고 한다면 불법 촬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입증이 없다. 동의를 받지 않았음에 대한 입증이 없고 그리고 이 부분도 본인이 촬영한 것이 아니고 본인이 촬영하지 않은 것을 외국인으로부터 받아서 이걸 다시 전달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이 성폭력처벌법 14조 1항, 2항 관련인데 네. 1항에서는 촬영에 대한 부분이고 2항은 이제 반포, 그러니까 이게 다른 사람한테 보낸 거에 대해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재판부에서는 이게 촬영을 직접 한 것이 아니라고 했더라도 이것을 반포한 것 자체도 이제 처벌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통해서도 처벌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했던 부분이죠. 예, 근데 처벌 내용 중에 지금 신상 정보 같은 경우에는 뭐 성범죄자 알림이 이런 곳에 이제 등록돼야 되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공개하는 부분을 좀 면제했다 이렇게 하는데 법관에 어떤 재량이 있는 겁니까? 예, 이게 성폭력처벌법에 보면은 이제 카메라 등 이용 촬영 같은 경우에는 성폭력 그 관련 처벌이 이루어지면 공개도 해야 되고 고지도 해야 되는 겁니다. 고지 같은 경우에는 뭐 이사를 가면 그 사람들에게 이런 사람이 이사를 왔다 이런 예. 부분을 조금 알려주는 그런 부분이고 공개 같은 경우에는 이 공개하는 이런 사이트에 이 사람의 신상, 뭐 성명이라든지 주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공개를 하게 되는 것인데 예. 그 관련해서 이 단서 규정이 있어요. 공개 관련 단서 규정이 있는데 단서 규정에서는 재판관이 판단을 했을 때 이 부분 공개를 하지 않을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를 하지 않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재판 그 판결문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이 부분 관련해서 뭐 범죄의 이런 뭐 경위라든지 이런 부분과 그리고 이 부분 공개를 했을 때의 이익과 얻는 불이익 이 부분을 좀 참고를 했을 때는 공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해서 면제를 했던 부분이다 보니까 예. 그 부분 좀 재판관의 재량이 있었다라고 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개는 재판관 재량으로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했지만 등록은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매년 그 뭐 주소지를 바꾼다든가 하면 경찰서에 가서 뭐 사진도 찍고 뭐 이래야 되는 과정들이 있다고 하던데요. 예, 등록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등록에 관해서는 현재 지금도 이뤄지고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네. 자, 이번엔 아동학대, 반복되는 아동학대 사건으로 넘어갈 텐데 7살 때 친엄마가 사준 내복을 12살까지 입고 있었던 사연까지 알려지고 있더군요. 자, 멍투성이로 사망한 초등학생 사연입니다. 친부와 계모가 일단 구속이 된 가운데 경찰이 추가 수사 통해서 학대 정황을 얼마나 입증할 것인가가 이번 사건에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인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사건이 굉장히 좀 이슈가 되는 게 이게 온몸에 피멍이 있었다. 이 부분도 네. 있었고 그리고 키가 163cm 정도 됐었는데 네. 몸무게가 30kg대였다고 하더라고요. 또래보다 15kg 예, 맞습니다. 굉장히 낮다 보니까 이분 굉장히 좀 학대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결국 사망까지 이르렀다 보니까는 이게 아동학대 치사가 될 수 있는지 아니면 아동학대 살인이 될 수 있는지 이 부분에서 살인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제 처벌형량이 더 높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쟁점이 될 수밖에 없고 이게 치사냐 살인이냐를 구분하는 법적인 기준은 네. 치사 같은 경우에는 내가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의 고의는 없었는데 사망을 한 경우에 치사가 되는 것이고 이게 내가 처음부터 살인을 고의했다고 한다면 살인죄가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 살인죄와 치사죄의 가운데 있는 게 뭐냐면 미필적 고의라는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명시적으로 이 사람을 살해하겠다라는 고의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행동하면 이 사람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라는 네. 예상이 가능한 예견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돼서 살인죄가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는 이 부분 관련해서 결국에는 법적으로 그리고 사실관계에 있어서 살인죄가 이제 성립될 수 있는지도 쟁점이 될 수가 있고 네. 또 이제 아동학대 행위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이 됐다라고 하지만 그 학대 행위가 사망 당일에 이 결과가 발생하게 했느냐 이거 자체가 치사도
했다라고 인정하려면 그 부분도 증명이 돼야 되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는 그 부분 관련 수사기관이 여러 가지로 조금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계모 A 씨 같은 경우 아동 학대 치사 혐의거든요. 근데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면 치사와 살인의 중간 단계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 미필적 고의보다 아래 단계인 일단 치사 혐의를 계모 A 씨가 받고 있는 상황인데 피해 아동 외할머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부랑 계모 모두 아동 살인으로 법정 최고형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예, 그 어떻게 될까요? 예, 아동학대 처벌법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 처벌에 있어서 차이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4조에 이제 규정이 돼 있는데 1항에서는 아동학대 살인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고 이때는 처벌이 사형, 무기 7년 이상의 징역의 형에 선고가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치사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는 조금 경하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이제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이 피의자, 피고인 입장에서는 치사가 인정되는 것이 가장 좋고 아니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없다라고 해서 아동 학대만 인정되는 것이 가장 좋겠죠.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뭐 만약에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부인을 네.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객관적 사실을 밝혀서 그 죄를 정당하게 받을 죄를 이제 선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는 이게 치사였는지 아니면 살인이었는지 아니면 정말 사망과 아동학대 자체에서 뭐 관계에서 있어서는 연관이 없는지 이 부분 관련해서 좀 면밀히 파악을 할 수밖에 없고 이게 결국에는 정인이 사건 굉장히 유명했었거든요. 네. 이때 당시에도 처음에는 치사로 가느냐 좀 쟁점이 되다가 뭐 핸드폰에서의 대화 내역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국가수 부검 결과에서 굉장히 조금 큰 압력에 의해서 사망했다 이런 네. 부분이 나왔다 보니까는 살인으로 결국엔 선고가 될 수가 있었던 부분이 있어서 이제 결국 추가적인 증거가 무엇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죄명이 조금 정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반복되나 참 볼 때마다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데 그때 아동학대 가해자가 부모인 경우가 가장 많다고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이게 2021년에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통계를 확인을 했는데 이게 2017년부터 21년까지 꾸준하게 이제 아동학대 건수가 조금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뭐 학대 건수가 늘어난 거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아니면 이 신고에 관련해서 조금 더 신고가 많이 이루어지는 좀 이런 예. 이 사람들의 성향이 좀 많이 바뀌어서 신고를 할 만한 상황이면 좀 신고를 하는 그런 걸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쨌든 지금 2017년 기준에서는 22,367건이었는데 네. 지금 2021년에는 37,605건 이렇게 굉장히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이제 사망자 같은 경우에도 2017년에는 38명에서 지금 21년까지 40명, 계속 연간 40명 정도가 발생을 한다라고 보고 있고 또 이게 아동 학대로 인해서 사망을 했는지가 규명이 안 됐기 때문에 이 통계에서 빠지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 심각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조금 정리가 더 돼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제 아동 학대 행위자 자체도 보건복지부에서 파악을 했는데 결국에는 부모가 83.7%로 가장 비율이 높은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게 아동학대의 부모가 이렇게 좀 피해를 많이 주는데 학대를 많이 하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어떻게 조금 다른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또 대리 양육자까지 하면 대리 양육자가 9.6%예요. 그러면 양육자가 결국엔 90%가 넘기 때문에 네. 이 부분 관련 어떠한 방법이 있는 것이냐 계속해서 좀 논의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1분만 더 시간을 쓰기로 하고 자, 지금 본 피해 사례 가운데 85%는 분리 없이 원가정에서 보호한다고 하거든요. 다시 집으로 가다 보니 또 재학대가 15% 끝으로 질문 드리면 그렇게 법적으로 분리가 어려운 겁니까? 아동학대 처벌법의 격리와 관련해서는 12조, 19조, 그리고 47조에 있는데 12조 같은 경우에는 사법경찰관리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좀 심각한 아동학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직권에 의해서 신청을 할 수가 있게 돼 있고 19조 그리고 47조 같은 경우에는 검사나 아니면 법원에서 판사가 직권으로 판단할 수가 있게 돼 있고 아니면 피해 아동이 주장을 하거나 변호사가 주장을 해야 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부분이 너무 많겠죠. 네.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법적인 개정이 있어야 된다.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네, 좀 더 수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피해 아동 아버지가 자신은 때리지 않았고 다 아내가 한 것이다라는 자막이 자꾸 눈에 띄네요. 네, 오늘은 김성수 변호사와 사건 사고 짚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